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가지고 북한이 원래 약속을 지키도록, 미국도 원래 약속을 지키도록 6.12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또는 독촉하고 또는 설득하고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핵 문제가 해결된 뒤에 통일까지 나가는 길 또는 방법론은 좀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드릴게요. 잠시만요. 순차적으로 제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예, 장시간 마석에서 오신 분들 질문 준비하고.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말씀하신 게 그 이제 한반도 평화의 키는 미국이 갖게 돼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저희도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북한의 부분에서 그 미국의 매력이 뭐가 있을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남북 긴장 관계 있으면은 그래도 미국은 계속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계속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데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을 이용을 해 먹는데 미국에서 북한을 개방했을 때 그 매력을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렇게 평화 유지가 될 텐데 그 부분이 뭐가 있을지 내놓으시고 그래요. 그 부분 좀 설명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면은 사실 무기 시장은 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무기를 잃지 안 살 수는 없어요. 뭐 동맹이나 의리 때문이 아니고 남북 간에는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한중 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지금 북한이 완충 국가로서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러지만은 실제로 서해라는 것도 지금 그게 서해 앞바다고 광활한 것 같지만은 공중에서 내다보면 그건 거의 호수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해에서 그 영해 경계선도 그냥 중간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해안으로부터 몇 마일이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 좁은 바다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한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동족 간에 그 없어진다고 해서 한중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무슨 미국 그 휘하에 있기 때문에 또 미일 동맹 때문에 지금 함부로 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저게 해외 출병권을 가진 말하자면 헌법 구조를 거쳐가지고 자기다가 해외 출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같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무기를 사야 돼요. 절반만 사도 된다는 얘기는 아주 그 거친 계산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무기 시장은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미국한테는 뭐가 남는 장사가 남아야 되는데 어떤 이득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어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느냐 갖다 주느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간 상황을 개선해 보십시오.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이 들어가는 것은 중국한테는 별로 그 관계 없지만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건 그건 소위 동북 삼성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에 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나 평양에 들어가는 미국 대사관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 동북 삼성. 동북 삼성 입장에서 볼 때 평양 미국 대사관은 인중의 비수입니다. 인중이 굉장히 위험한 데 아니에요, 여기가. 급소들만 모여 있는 데인데 바로 급소 중에 급소에 대사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국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더구나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고 지금 무역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소한 군사 충돌도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막 전면전으로는 안 가지만은 서로 상대방 기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 지역이 될 수 있는 게 서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에 소위 양안이라는 거. 지금 홍콩 문제도 저는 홍콩의 지금 저 문제도 정치범 인도 문제 가지고 홍콩이 막 중국 대륙에 적극 저항을 하는데 그것도 순수하게 자체 내부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힘 빼는데 크게 도움을 주거든요. 더구나 이제 미국이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그 인도와 손잡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중국이 시작한 남중국해 그 남사군도. 남사군도를 원래 그 산호초기 때문에 물 위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 세멘트를 뒤에 부어가지고 섬을 만들고 거기다 군사 활주로를 만들고 군사 기지를 만들어 버리지 않았어요? 남사군도에.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데 소위 전방 초소예요.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일본 보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일본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은 노했어요. 우리 보고도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은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경제적 보복을 이미 받았는데 또 화웨이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인도 태평양 전략 그 우리가 그 미국의 그 편에 서버리면 무슨 보복이 들어올 줄 압니까? 바로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진 필리핀도 아이고 우리는 뭐 어떻겠다고 한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경제에 있어서 대중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 세계가 그 사람들의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경제는 대중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 사실 이게 중국 때문에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적 보복 가능성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못 들어가는데 미국의 이제 이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면은 중국한테 심대한 타격이 된다는 점이 트럼프로서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이쪽에 무기 시장 없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면은 중국이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뛰고 있는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전진 기지가 생기니까 중국의 1대1로라는 것도 1대1로라는 것이 저게 지금 원래 그 육지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말고 이제 새로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로는 해상 실크로드인데 해로죠.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 전체를 지금 중국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은 물론 저쪽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다 중국 대사관이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 출발 지점인 나중에 1대1로 이 사람들이 지금 동북 삼선까지 연결시키는 거였어요. 지금 고속철 막 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연영성을 감시해서 최전방 초소가 평양입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난 미국한테는 두고두고 남는 장사예요. 어차피 미중 간의 경쟁은 그다음에 갈등은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그거 없던 시절에 우리가 그런 참 편했어요. 미국 일변도로 갔으면 되니까. 근데 중국이 크면서 북이 되니까 강병이 나와가지고 태평양을 갈라쓰자고 하는 판에 미국 보고 그랬어요. 미국 보고. 시진핑이 2016년 6월 달에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서도 충분할 만큼 높다. 날짜 변경선 동쪽으로 나가라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못 내놔. 이렇게 이제 압박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소리야. 남중 국해에다가 군사기지를 또 만든 거죠. 이런 갈등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대사관이 들어가는 것은 중국한테는 마이너스고 그렇게 해서 수교가 되면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되고 평화가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경우에 그거 가지고 중국이 또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보복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을 중국에다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서도 좀 그만한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이 무역 정책 내지는 산업 정책을 또 별도로 세워야죠. 예, 또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뒤로 혹시 전달.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용산구에서 왔습니다. 이창호라고 그러면 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그 장관님, 예, 그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은 그 왜 종전 선언을 그 왜 미국이 안 해주고 왜 북미 수교를 왜 미국이 왜 안 해주는지 아직도 그게 궁금한데 제 생각에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그 왜 미국이 안 해주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안 해주느냐? 지금 미국 내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게 우리 같은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트럼프는 우리 같은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크게 남는 장사는 그거다. 근데 미국에는 지금 그 실무 관료들이 힘이 큽니다. 정권 교체도 불구하고 실무 관료들은 계속 힘을 써요. 우리 쪽에서는 실무 관료들 보고 영혼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미국 실무 관료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 군산복합체의 먹이 사슬 속에 가까이들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런 뭐 싱크탱크, 뭐 박사, 뭐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들이 다 싱크탱크에 나가 있다가 다시 또 정권 바뀌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무기시장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비핵화가 불편하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뭐 얼마나 가지겠느냐. 미사일의 사거리가 그렇게 13,000km까지 나오게 된 것은 매우 참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건 다른 방법으로 그 요격을 하거나 막으면 되는 거고 무기시장이 줄어든다 없어지는 거 그 트럼프는 저게 왜 저런 짓을 하는가 하는 식으로 가지고 계속 이제 딴지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비핵화 논리 이런 걸로 해서 자꾸 대통령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대를 거는 대목을 하나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작년 3월 5일 날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대표로 해서 한 5명의 대표단이 사절단이 특사단이 평양 가지 않았었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이제 미국에 보낸 메시지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건 아직도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짐작은 가지만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바로 우리 대통령한테 와서 보고하고 그러고는 미국에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3월 8일 날 백악관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자리에는 안보장관이다, 국무장관이다, 국방장관이다, 뭐 비서실장이다 다 배석을 했죠. 그 우리 이제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쭉 하니까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45분 만에 내가 김정은하고 만나겠다라고 결정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 보좌관들이 참모들이 아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혼자서 결정을 하느냐, 그렇게 즉석에서 결정을 하느냐, 이거는 좀 더 협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고 말하자면 딴지를 거니까 트럼프가 했다는 말이 이게 참 지금까지 클린턴, 부시, 오바마 세 대통령이 8년씩 24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북핵력이 저렇게 고도화되도록 만든 것은 바로 당신네들 같은 실무 관료들 말을 전임 대통령들이 들었기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해. 난 내 방식으로 할 거야. 바로 자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톱다운식입니다. 그전에는 클린턴 때나 부시 때나 전부 다 차관보급에서 회담을 했어요. 차관보급에서 회담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국무장관한테 보고되고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은 사인하는 건데 이 톱다운 방식은 정상이 직접 앉아가지고 거기서 참모들이 별로 역할도 못하고 얘기 듣고 말 되는구만. 문안 작성합시다. 하시오. 아까 우리 주고받은 얘기를 문안으로 만들어.
그 가져와. 자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있으면 서로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고칩시다. 그런 식으로 문안 만들어서 사인해 버렸어요. 그게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입니다. 그 이제 이행해 나가는데 이행해 나가려면 대통령이 매사 직접 뛸 수 없죠. 그 장관 이하에 이제 위임을 해야 되는데 이 장관 이하로 내려가면서 결국 바로 그동안에 소위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실무 관료들 손에 넘어가니까 다시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폼페이오가 6.12 정상회담 이후에 7월 달에 3번 평양을 들어갔는데 3번째 가서는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서 그걸 가지고 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수지요. 아니 거기까지 간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다니 비핵화 약속에 진정성이 있는 거냐 하는 식으로 또 그쪽으로 시비를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 비핵화를 계속 압박을 해 들어가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가지고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역시 또 가서 또 이 본심을 드러내니까 그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만나주지도 않다는 식으로 책임을 그쪽에 넘기던데 그러다 옥신각신하다 또 10월 달에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만났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는 어느 정도 막 꼭 과거처럼 선비핵화만 가지고 하지 않겠다. 동시 행동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희망을 줬으니까 이제 사전 준비가 됐는데 또 믿지를 못하는다는 사인이 나오니까 북한이 미국 말을 못 믿겠다. 말해놓고 와서는 또 다시 또 실무선에서 실무 접촉이 시작되면 뭐 비건급이 된다든지 김혁철급이 되면 또 딴소리를 하니까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북한이 반발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작년 금년 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친서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트럼프와 실무 관료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선거가 임박해지면서는 트럼프가 아마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겠는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 관료들 때문에 그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트럼프의 그 기본 입장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 근데 실무 관료들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큰 이문 생각 안 하고 장사해 먹는 거. 그래야 이게 들어오지. 이 나쁜 놈들. 그 방송에 빼요. 알겠습니다. 네. 또 무슨 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아니, 난 네. 그 내가 아는 사람이 무기 산업에 종사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교포인데. 저거 어떻게 좀 친해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는 미국의 거대 그 이 무기 산업 회사들, 가령 보잉이다, 뭐 로키드 마틴, 뭐 그다음에 몇 개 또 있던데 거기에 하청업체들이 50개 주에 흩어져 있는데 부속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죠. 그 하청업체들에게 그 대형 무기 제조 회사, 그러니까 군산복합체의 하청업체들의 얼마짜리 사업을 나눠주냐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대. 의회가 결정 못하고.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 결정권이 미국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는 관계로 그 주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예산 따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절되면 자기 동네 도로 포장할 수 있는 돈 챙기고 뭐 다리 놓는 거 챙기고 그런 막 카톡으로 막 계속 달리잖아요. 이번에 뭐 따냈다고. 바로 그 무기 산업과 관련된 이 말하자면 사업 영역 결정권 그게 대통령한테 있대요. 그만큼 군산복합체가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은 당연히 그 먹이사슬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 관료들을 잘 포섭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싱크탱크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 기업들이 돈을 씁니다 이거야. 일본에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싱크탱크와 국회의원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부처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해놓고는 부처는 핵심 사안 같은 것은 직접 공식적으로 로비를 하면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얘기는 우리 기업들은 그런데 생각도 못 하고 있고 이쪽 태극기 가는 쪽에 돈 주는 게 이게 참 비극이다 이거지. 우리 기업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미국에서는 그 로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로비라는 게 별거 아니죠. 이게 의회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수군거리면서 이권 따오는 건데 그 로비에서 서로 이 거래를 한다고 해서 로비가 그게 사실은 이게 공간의 이름인데 공간의 이 뜻인데 마치 중요한 정치 행위가 돼 버렸어요. 너 로비 받았냐? 그게 정치적인 뜻이 돼 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마석 질문하세요. 시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저희 두 번째 시간이 안 된대? 시간은 그래요? 그래. 뭐 지금 뭐라고? 점심 시간에 그럼 질문 준비하세요. 아니 여기 수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딱 다섯 4대 5지만은 여기 지금 뭐 국무위원도 30% 정도 진출한 마당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9명 중에 4명이면 이게 몇 프로예요, 지금? 거의 지금 42%, 43%, 44%와 45% 중간까지 정의를 해놓고 질문은 빵으로 한다면 곤란하죠, 이건. 자리값 받으셔 있다가.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으셨죠? 네, 그래서 저희 1부 강연은 이제 여기에서 마칠 건데요.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의 향기 가득한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